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 가장 이슈가 된 현안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총선 픽스토리.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갈등 봉합에 나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살펴보고요. 여야의 공천 경쟁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갈등 상황이었는데 오늘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을 함께 이제 방문을 하면서 갈등 봉합에 나선 그 모양새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먼저 그 도착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악수를 청하고 또 포옹을 하고 한 위원장은 90도로 깍듯하게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앞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최근에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후배인데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런 이제 발언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논란에 대한 그 입장 차이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천 논란 등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할 이제 산이 있어 보이는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 앞으로 이제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관계를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선거를 앞두면은 네.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게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의 그랬었죠. 네. 그 통상적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대통령과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네. 선거를 뭐 90일도 안 남긴 상태에서 네. 불거졌기 때문에 참 충격적일 수도 있고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선거 차원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결국 모든 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빠르게 이틀 만에 이제 봉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지금 가장 큰 거는 언론이나 또 더 나가서 수도권 초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네, 힘을 실어주는 거로 네. 친윤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게 수습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신뢰와 존중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단 그 전에 얘기했었던 거 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당은 결국은 자기가 끌고 간다. 그리고 공천도 자기가 한다. 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평적 관계로 이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요. 네.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오히려 그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뭐 윤석열 아바타다 얘기하고 네. 뭐 그래서 비판을 많았었는데 그 수익적 당정 관계를 바꾸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치면서 힘의 균형 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결국은 대통령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2차, 3차 할 때는 네. 뭐 대통령이 더 힘을 발휘할지도 모른다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거는 있을 수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직까지도 뭐 약속 대련의 시각으로 이제 보는 측면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약속 대련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는 약속 대련이 됐지만 네. 그 전략적 처음에는 충돌인 줄 알았었어요. 네. 그런데 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6자를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죠. 6자. 사퇴 요구 거절. 아하.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듣고 나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견이 있었는데 조정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지 약속 대련이라는 그런 유감이 있는데 완전히 정면적으로 결국은 자기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약속 대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지 않았는가.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오히려 빠르게 수습되는 촉매제 역할도 했지 않았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21년의 신뢰관계가 26일 만에 깨졌다. 뭐 이게 이런 또 이제 뭐 이야기도 있었는데 앞으로의 관계 설정, 대통령이 이제 당무 개입이나 뭐 이런 모습을 매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설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긴장된 관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윤석열을 키우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 2027년 대통령 선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얼마나 많이 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얼마나 많은 그 압박을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론을 입고 또 그러면서 단련이 되고 그러면서 대권 주자가 돼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요 지난 주말부터 이번 며칠 사이 하는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을 전 장관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키워주고 있는 결과론적으로 의도했건 안 했건 뭐 약속 대련이었건 아니었건 네. 결과론적으로는 미래 권력을 세워주게 된 셈이 됐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는 건 이제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김 교수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당정 간의 수직 관계를 수평적으로 세우고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지율도 대통령보다도 더 형성해 나가고 있고 네. 선거에서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 선거의 승리의 요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덕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큰 거라고 또 평가가 나올 거고 그러면 총선 이후에 이 미래 권력적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싶은 길을 터준 셈이 됐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과거에 또는 최근에 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가 다 결정하고 또 비대위원장이건 당대표건 주요 결정이건 이런 것들 당 모든 것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여준 셈이라서 네. 네. 조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좀 잃은 것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진단을 합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 수준이 아니라 총선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 교수님 이거 가능합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야당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접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이 김경률 씨에 대한 사천 때문에 표면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천했다라고 하는 용어는 선거에 공천을 했다는 거고 네. 그것을 사천이라서 하지 말라, 바로 잡아라라고 욕을 했다고 한 것은 선거에 개입한 거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자리를 정리하라라고까지 했다라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네. 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의 중립성을 요구받는데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되니 네. 충분히 야당으로서는 법적인 이런 것들 다퉈보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어떠한 소송을 걸거나 또 재판으로 끌고 가거나 네. 또 그걸 수사를 맡기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기소를 하게 되는 단계까지는 네. 가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번 일이 뭐 또 탄핵 사유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우리 헌법에는 이제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네.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선거법을 보면은 공천 포함해서 선거과제 직접적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을 경우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 속에서 3인이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된 상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오히려 더 손해가 볼 거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힘을 더 실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한동훈은 하지 않았느냐라고 뜰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거 개입, 그 울산 선거 공작 개입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이 진짜 선거 개입인지 문재인 정부 때 선거 개입, 즉 1심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좀
3년 판결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에 있는 8개 부처가 당시에 판결문에 의하면은 관여했다라는 것이 그게 선거 개입이지.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무슨 선거 개입이냐라고 또 충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이야 뭐 이제 엄포를 누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빠르게 이거보다는 모든 지금 한동훈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혀 부각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명하다면은 자신이 주도하는 이슈를 가지고 끌고 가야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구도가 바뀌었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는 구도와 연대라는 걸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중간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였던 거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해봤자 결국은 구도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긴장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올해 이 이제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대통령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바뀐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그 여야 이제 공천 심사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공천 룰, 여야의 공천 룰을 한번 이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회의를 열고 그동안 이제 당정 갈등을 촉발했던 전략 공천에 대한 기준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그동안 최근에 이제 현역 의원의 컷오프 기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이제 페널티, 또 권역별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의 이제 이런 최근에 일련의 공천 룰이 총선에는 좀 어떻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까요? 좋게 갈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한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하나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하고 비교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영남 다선 의원들 또는 용산에서 지금 장관 차관 하다가 선거로 뛰어든 사람들, 네. 비서진에서 뛰어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 조금 불리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민주당하고 좀 대조되는 것은 이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학폭, 마약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컷오프를 시켜버린다고 했어요. 네. 이런 것이 민주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대조가 좀 된다는 거고, 지금 영남 다선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인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 아예 컷오프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안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대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영남 다선 측에 좀 불리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하고 불리한 지역을 나눠가지고 4개 권역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하위 10%가 7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공천 배제를 하기로 했고 네. 또 하위 10%에서 30% 사이는 또 감점을 20%를 하기로 했는데 20% 자기 점수에서 근데 18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남 지역의 다선들이 될 가능성이 좀 있으면은 네. 한 지역구에 3번 이상 의원을 한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감점이 15%라 굉장히 큰 감점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3선 이상이 국민의힘에는 23명이 의원이 있는데 영남 지역에 12명이 있다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뭐 수도권에서는 네. 국민들의 참여 비율을 높였다던가 또 청년들한테는 20%의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 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했고 민주당하고는 좀 대조되는 그러면서 공천을 쇄신적으로 함으로 하여 네. 좀 선거에서 좀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이제 그 텃밭이 아니었던 그런 지역의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이제 더 한껏 올려서 이제 그 방식을 좀 바꾸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조치들 국민의힘의 경선룰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공천 기준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왜 공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당이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혁신 이미지를 선점하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자마자 크게 세 가지를 했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현역 25% 무조건 콜업 시켰어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중요한 거는 뭐였었냐면은 진보 어젠다인 경제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복지를 갖고 왔었던 부분들이 국민들로 봐서는 뭔가 변화를 주는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공천을 관심 있게 보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공천에서 관심 있는 거는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자객 공천이에요. 누가 누구랑 경쟁을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원희룡 네. 전 장관, 정청래 위원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김경률. 뭐 김경률 그리고 김민석 의원한테는 박민식 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네. 공천에 있어서 결국은 새로운 기존에 있는 기득권과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더 나가서 2016년도에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었냐면은 이해찬, 정봉주, 정청래 네. 가장 문제가 많이 됐었던 분을 처음에 바로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혁신적인데 당시에 새누리당은 뭐 공천 파동 나고 옥새 파동 나고 하니까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에서 혁신 이미지를 갖고 그게 결국 승부를 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더 혁신적인 인물 그리고 더 파격적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공천의 핵심이지 뭐 중진 몇 퍼센트 짜누고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또 하나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네. 대한민국에서 초선 의원이 다 50%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교체했는데 국회가 바뀌었나요? 오히려 또 퇴보하고 있잖아요. 우리 초선 의원들이 다 홍위병 딱 돼가지고서 공격하고 이게 결국은 정권 교체에 대한 거를 넘어서서 현역 의원 교체가 꼭 선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정말 민생에 관련된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을 해야지 무슨 뭐 룰을 가지고 뭐 여론조사 40% 당무간사 30% 뭐 이런 식으로 당 기여도 20% 이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감동을 주기 어렵다라고 얼굴이 생각합니다. 바뀌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민생과 같은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정말 말씀이거든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주고 그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면 국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거를 가져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공학적으로 보니까 네. 나중에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신당도 만들기 전에 창당도 말하기 전에 빅텐트를 얘기할 수 있나요? 네네. 이게 무슨 정체성의 위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공천 과정 속에서 왜 그러면 국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지 않고 자꾸만 퇴보하느냐. 공천 과정 속에서 국민들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를 꼭 한번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요목조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한데 네. 혁신카드로 국민 50만 명이 참여해서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는 국민 참여 공천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난 공관위 3차 회의에서는 중진과 586세대 자발적 용퇴를 권고하고 또 성비위 의혹과 막말 논란 등 5대 혐오 범죄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는데 공관위에서 뭐 86이나 중진 페널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 공천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교수님? 원래대로 하면 네. 당원 단계에 후보 적격 심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길 통과한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후보 적격 심사를 검증하는데 1차 1심, 2심이 아니라 대부분 판결이 날 때까지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거기서 실제로 많은 부분 속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국민공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기준을 국민들이 한다고 하는 거하고 정말 당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오히려 저는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김연아식 공천이다 이거죠. 직접 현장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고 현장에서
우리가 끝나고 나면 김연아 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기술 점수나고 예술 점수 나오잖아요. 아, 김연아 선수요? 아니, 김연아식으로 공천을 네. 하라는 거 공개적으로. 아, 피겨 공개적으로. 스케이팅 선수. 그런 네. 거를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라는 거를 오래전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무슨 뭐 공천 기준을 얘기하는데 국민 참여하고 50만 명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런 거보다는 좀 실질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민주당에서 깊이 좀 연구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네. 지금 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해서 공천 룰을 룰부터 네. 만들겠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중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 같아요. 실효성에 의문이 가신다는 말씀. 실효성의 의문, 첫 번째 실효성, 이 국민 50만 명이 정말 4천만, 5천만 국민 중에 아주 랜덤하게 오는 그 네. 중에 50만 명이 아니라 정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네. 아주 적극적인 네. 동원된 국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의 관여도가 높은. 관여도가 네. 예. 그리고 이들이 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성비위나 막말이나 음주, 갑질, 학폭, 증오 발언 이렇게 했던 5대 혐오 범죄를 컷오프를 못하게끔 돼 있대요. 당원 당규상 컷오프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 국민의힘은 아예 부적격으로 판정을 끝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당원 당규상 이 사람들이 네. 컷오프를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 여론으로 이런 사람들도 어떤 절차를 어떤 기준을 해서 컷오프 시켜라라는 말이 나오게 기대를 하는 거로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이 당대표도 있고 또 여러 친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적격으로 컷오프 시키라라고 하는 아무리 이런 요구들을 할 리가 저는 없으리라. 그래서 이거 왜 필은 지금 임혁백 교수님이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해서 하지만 결국은 동원된 아주 그 열성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룰이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럽고요.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아직 공천이 아주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이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 걸 해서 맞춤형 공천을 좀 했어요. 뭐 이게 아직 초기라서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지금 적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보면 국민의힘의 맞춤형 자객 공천이 아니라 친명이 가기 위해서 비명에 대한 자객 공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사는 일들이 비춰지고 언론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하고 공천 룰하고 민주당이 지금 공천을 해나가는 과정하고 적격 심사 과정이지만 네. 또 이 공천 룰을 정해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불안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얼만큼 이제 혁신적으로 했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다. 많이 교체했다.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기에 얼만큼 부합할지 굉장히 의문이 따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공천 룰에 대한 좀 미흡함을 이제 지적하신 것 같고 오늘 마지막 논의는 제3지대가 과연 통합할 수 있을지 한다면 시기와 방식은 좀 어떤 식으로 될지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그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마지막 그 통합의 데드라인을 2말 3초가 될 거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방식은 통합이 우선이지만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선거 연대로 가야 된다.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3지대 과연 통합 시기와 방식, 통합 자체가 가능할 것인지 뭐 두 분의 의견 좀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 합니다. 김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누가 얘기를 했죠? 네, 이준석 대표.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각자 자신의 신념과 소신과 정책에 의해서 당을 만들었다면 네.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연대도 할 수 있고 통합도 있고 합당할 수 있지만 지금 창당도 하지 않은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제3지대 빅텐트 얘기를 한다는 거가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되느냐. 이건 정당 정치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제가 가장 어떤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신당 창당하는 사람들이 정치 개혁 세력인가요? 신당 창당하면 꼭 정치 개혁 세력이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참여를 했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네. 그러면 양당 체제는 악이고 다당 체제는 선인가요? 그런 법이 어딨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다당 체제를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좀 정체성 위기를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최소한도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2말 3초 얘기하고 모든 것을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당에게 어떻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정말 우리가 정치를 하면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지지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정상인 거죠. 저는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 마치 큰 흐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유 저는 뭐 총선 과정도 민주주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저 빅텐트론이나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빅텐트 방식과 논의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뭐 크게 동감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뭐 쉽게 빅텐트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국민의힘 계열에서 조금 뭐 통합이 이루어지던가 민주당 계열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던가 뭐 그 정도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하는 낙준연대는 그러면은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준석 전 당대표가 뭐 골든타임 넘어갔다고 해버렸으니 이제 뭐 동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사자구도 또는 사자구도 이상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뭐 창당 서로 한 다음에 각자로 창당하면 그 이후에 통합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2월 말 3월 초 뭐 이것도 봐야 되지만 쉽지는 않은 건데 다만 그래도 김종민 의원이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이 대화를 하자 이런 제안했던 거 김 교수님이 지적했다시피 정책부터 얘기 좀 해보고 국민들한테 대안 좀 제시해보고 네. 그러면서 그걸 매개로 해서 모이려면 모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 설득하면은 지지를 얻을 그런 순서로 가는 것 늦게나마 시작했다는 점 그게 좀 뭐 눈에 주목을 좀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책으로 이제 연대하고 논의하고 하는 시간이 88일 이제 남았는데 그 시간표가 네. 과연 가능한 시간인지 아무튼 요 제3지대의 통합과 뭐 그런 거에 이제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또 다음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네. 여기서 2024 총선 픽 스토리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